천하 용인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끌어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질적인 태도다. 그래서 이 천하 용인의 이 용인은 김용태 그다음에 이 기인이 아니라 진짜 용인이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아니. 저기 너무 당황스러웠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으로 승부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제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은 뭐냐. 천하가 아니에요. 천하죠. 이 잘못하시는 분들이 헌하로 하시는 분들. 헌아야. 그런데 이제 이 천하는 여기 심을 넣어야 돼요. 천심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천심이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민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천하 용인을 다시 해석하면 천심화 용인 클러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시사비평가 김수민입니다. 이중성님께서 원래 성대 묘사라고 하셨어. 성대 모사인데. 모사입니다 이거. 성대 묘사 요거지. 네네. 당신 성대는 어떻게 생겼어? 내 성대는 튀어나왔는데 네. 당신은 푹 들어갔네. 아니, 이거 해부학적 영역이죠. 비난할 게 아니라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대 모사입니다. 모사. 모사. 네. 모사가 맞습니다. 이게 묘사가 아니고 이게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묘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사가 맞습니다. 성대모사. 네. 이분 커피 쿠폰 드릴게요. 드려야 돼요. 네, 이 커피 네. 쿠폰. 맞춤법의 실수를 커피 쿠폰으로 많이 한다고. 커피 쿠폰 드리고 성대모사의 달인 수민킴 나왔다고 이제 좋아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한번 해주세요. 요새 너무 안 했다. 뭘로 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막 하세요 그냥. 너무 안 했어요 요새. 사과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요 한동훈 장관 성대모사는 네. 그 김수현 평론가 혼자 하는 거고. 네. 그다음 대통령. 아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 성대모사 좋아 빠르게 가. 자 이재명 대표. 아 이재명 대표 다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 예, 지난 대선 때 제가 정치쇼를 통해서 8주에 걸쳐가지고 성대모사가 성숙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잘합니다. 뭐요? 예의가 없어. 똑같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어요. 아니 이낙연 전 대표를 제가 똑같이 해요. 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를 들으라고요. 마이크 꺼주세요. 네. 우리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5분간 소거 뭐 이런 거. 네, 네. 상현 PD가 하지 말래. 재미없대. 아니 밖에서는 지금 터졌어 난리야. 이거 하자. 손 재미없다고. 속이 터졌어요. 속이 터졌어. 네. 그렇군요. 마이크를 꺼야 되는 날이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요거 좀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근로시간제 개편 둘러싼 MZ 세대 분위기 별로 안 좋다. 요 얘기했잖아요. 난리법석이죠. 그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네.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이 1년 새에 반토막 났다. 요거 맞아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수치상으로 맞아요.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치 추이를 분석을 했는데 추이. 이게 네. 추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지지율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2022년 3월 4주차 네.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이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네. 40%, 민주당이 26%가 나왔어요. 근데 네. 요번 올해의 3월 4주차 그러니까 1년 만이죠.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25%로 비슷합니다. 그때하고. 그냥 유지된 거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은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3%가 나왔습니다. 이야, 쭉쭉쭉 빠지는 거네. 네, 그래서 거의 반이 날아갔다. 네. 1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은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을 안 했어요. 20대에서. 근데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당층이 상당히 증가했다. 20대에서 그렇게 국민의힘 보입니다. 입장에서는 이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바로 안 넘어간 걸로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다행은 다행이지만 네, 근데 국민의힘 그래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원인이 네.
20대 국민의힘 계열 후보 중에 2030 지지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제가 여론조사 저도 보기 시작한 네. 이후로 2030 지지율이 특히 20대 지지율이 네. 보수정당 계열 후보에게 40%준 얘는 저는 거의 못본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50대 지지율이 예전에는 이 바로미터가 됐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50대가 지고 있다. 근데 50대가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우세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지지율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거죠. 원인은 뭐예요? 저는 이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칼럼도 썼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견인했던 2대남 3대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이른바 7글자 선거 캠페인이었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병사 200만 원 월급 7글자예요. 이게 이제 히트를 쳤거든요. 히트다 히트. 그래서 이제 그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유권자층의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3P입니다. 하나가 이제 이념, 필로소피, 하나가 3P 나왔어요. 그렇죠. 3P. 3P. 네. 적으세요. 이게 적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네. P가 팔러시. 그다음에 마지막이 people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앞에가 뭐였죠? P가? 필로소피, 철학 필로소피, 같이 뭐라고. 철학. 좀 집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지금 피플인데 이준석 전 대표 와장창 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지지율이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나갔어.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럼 뭐 정책이라도 있겠지. P가 팔럿이잖아요. 정책도 없네? 청년 목소리 듣는다더니 안 듣네? 그리고 근로시간 그게 69시간제가 이 파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1 있던 게 또 날아가 버렸죠. 그럼 반토막이 된 거죠. 그 필로소피는 아직 남아있어요? 필로소피는 이거는 너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대나 MZ세대는 그래서 MZ세대를 모르면서 MZ8일 하면 안 돼요. MZ8일 이념으로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이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손에 와닿게 해야 돼요. 손에 잡히는 방송, 김태현이 정치 줬잖아요. 네. 그죠? 요런 방송이 돼. 우리 확 잡히지 그냥. 요런 정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데 안 잡혀.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런데 P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파워입니다, 파워. 예? 파워 있지 않습니까? 예? 아울 터지네요. 그럼 파워로 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나? 그래도 파워 FM보다는 러브 FM이 좀 더 낫습니다. 야, 이건 무슨 분열 정책인가요? 우리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러브하고 파워는 조금 더 낫다. 아니, 김태현의 경쟁자가 김영철이에요. 우리 한 식구예요. 네, 한 식구야. 우리는 103.5, 107.7. 왜 그래? 자, 근데 그 김수현 평론가 네. 보시기엔 수민킴 보기엔 원인 뭐예요? 이렇게 확 빠진 게. 저는 결국에는 민생이다, 민생. 정책. 예. 이게 특징이 뭐냐면 2030 세대가 그러면 지난 정권 때는 왜 민주당 정권에 반감을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렸는가? 맞아. 그때도 민생이었거든요. 그때로. 근데 아무래도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정부 여당 탓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정책 집행하니까 네, 그렇게 근데 보이죠.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수혜를 입었던 건 야당 프리미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화살이 날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유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20대뿐만 아니라 30대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한국갤럽 3월 4주차 조사를 보면 민주당 40%, 국민의힘 25%가 나왔습니다. 이 30대라는 연령 저는 20대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보통 통설적으로는 20살 될 때쯤에 정치적 환경이나 사건이 그 사람의 평생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통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0세 때가 더 중요해요. 20세 때보다. 왜냐? 30세 때가 되면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 요 상황에서 생활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그게 정치에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때 30대 이탈도 원래 이 30대는 20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내가 반국민의힘이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이 뭐야? 이렇게 돼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그 타겟이 정부 여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배종찬 수장이 네네. 했던 3P 중에서 팔러시, 그렇죠. 파워시. 네. 비슷해. 괜히 했다. 이 정책이라는 건데 people, 요 사람 이준석 네. 대표와 결별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 조금 강하게 뭉쳐있던 층이 와야 되는 원인은 분명히 됐죠. 천하용인과의 어떤 분리라든지 이전 대표에 대한 그쪽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땐 냉대, 무시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천하용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민생이란 코드하고는 조금 아직은 거리가 있어요. 정치적인 코드가 있죠. 그렇죠. 좀 정치적인 코드고 뭐 자유 코드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용인을 끌어안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단일 대우를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천하용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끌어안는다. 그럼 천하람 위원장을 뭐 사무총장이나 배치하면 나아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이른바 그것이 이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하.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지 가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정치 의식이 너무너무 높아지셔서 그렇죠. 이제는. 천하용인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끌어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질적인 태도다. 그래서 이 천하용인의 이 용인은 김용태 그다음에 이 기인이 아니라 진짜 용인이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아니. 저기 너무 당황스러웠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용인 그러니까 반도를 그렸어. 정책으로 승부를 이거를 그렇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제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네.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아는 뭐냐? 천하가 아니에요. 천아죠. 이게 잘못하시는 분들이 헌하로 하시는 분들 헌아야. 네. 근데 이제 이 천하는 여기 심을 넣어야 돼요. 천심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천심이 뭡니까? 민심은 천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좀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면 모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민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천하 용인을 다시 해석하면 천심화 용인 클러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천하 용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요거 좀 잘 안 외워집니다. 일타 강사 배종찬의 퍼레이드가 끊기는 것 같아요. 천하 용인? 피프레나? 천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펄러시. 네. 야 이거 준비하신 것 같아. 네. 지금 바깥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기 이중성님이 오늘도 웃음으로 박장대소. 네. 이창현님, 이야 두 분 종합 선물 세트네. 시간 빌려줘요. 완전 볼매네. 그렇죠. 근데요, 네. 이창현님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가끔 마이크가 꺼져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 웃음 짜내기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좋은데.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네. 이거 이준석 당시 대표가 얘기했던 뭐 세대포 이론? 그러니까 정통적인 67대 지지는 보수정당이 있으니까 20, 30대만 좀 가져오면 40, 50대를 포위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네. 세대포 이론. 네, 네. 그게 지난 대선 때는 어쨌든 먹힌 거잖아요. 네. 20, 30, 20대지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이 세대포 이론 못 쓰겠네요. 이 상태로 가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네. 쓰기가 대단히 어렵죠. 네. 국민의힘은 또 하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민주당을 찍지는 못하겠지. 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대로 가면 분명한 거는 뭐 어느 쪽이 2030 표를 더 많이 잡든 간에 2030의 투표율은 떨어진다. 지금도 무당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치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했던 표가 빠져서 그 그렇죠. 무당층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030 세대가 예전에 한 20년 전 정도의 2030 세대하고 다른 게 그때는 20대가 좀 탈정치화 가 많이 됐었어요. 관심 없고.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30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예전보다. 왜냐면 본인 생활이 이제 밀접하게 다가온다고 그렇습니다. 느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생활 정치의 담론과 코드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임금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과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그 변명할 수 없는 정치권의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방금 전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 얘기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냈던 민주당이 왜 그 이후에 선거마다 족족 다 패했어요. 그러게요. 오는 이제 4월 달에 보궐선거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 여론에 부응을 못했던 것이에요. 부동산 문제도 해결 안 됐죠. MZ세대를 모르면서 MZ8일을 했죠. 그게 직격탄이 날아갔던 것이 바로 2021년에 3월 2일 발생했던 LH 사태 아니겠어요. 뭐 했냐 도대체. 그 정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많이 뽑아줬는데 LH도 감시 못하고 뭐 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모든 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집권 여당다운 혁신. 그냥 국민의힘이 무슨 내부에서 역할을 해야죠.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도
뭐 여당에서 뭐 여당발 어떤 혁신 이슈가 안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지율 민주당에 역전됐어요. 너무 조용하기만 한 여당. 그러니까 뭐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밀리면 국민의힘은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야당이 뭐하냐 저하냐 이렇게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여당도 뭔가 혁신적인 의견을 꺼내놔야 돼요. 노조혁신 노조개혁 어떻게 할 거죠? 그럼 연금개혁 어떻게 지금 마크롱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8% 거긴 너무 역동적이긴 아니,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은 대단한 사람이 저는 마크롱은 나폴레옹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어요. 상하원이 다 가결됐어요. 지금 네. 대통령 탄핵했는데 탄핵하라. 난 내가 할 길 가겠다. 프랑스의 미래를 생각하면 난 잠시도 멈출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결기가 나와야죠. 근데 없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너무 조용하게만 여당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 네.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저는 근데 복잡하거나 심오한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관성이다. 관성? 예. 관성이라는 거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리더십 공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네. 그게 지금 아직도 저는 여파가 간다고 보는 게 그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대항이라는 거는 진짜 뭐 내전을 벌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주류로서 명확하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고 압박할 수 있는 그룹 이런 것들도 넓게 보이지 않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네.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요 KY 그렇죠. 투톱이라고 그래도 네. 그 그 정도 정도의 포지션에 누군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포지션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용인 같은 경우는 15 내지 20% 지분 정도에서 고립이 돼 있고, 예, 그럼 나머지 80%도 어느 정도는 좀 이 주류 비주류가 상대적으로 또 나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거든요. 주류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안주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잘 유념해야 될 게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혁신은 친윤계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거 합시다. 라고 새로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만약에 내년 총선은 운이 좋거나 민주당 쪽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은. 예를 들면 그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까 총선 전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네. 리스크를 들고 있다는 거와 매개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범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이긴다고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 못하면 예, 여대 야소가 돼도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국민들은 주로 국민의힘을 더 타격을 할 것이고. 그때는? 예, 그러면 다음 대선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내년 총선까지만이 아니라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보고 혁신 과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근데 거죠. 김수민 평론가 의견에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네. 그건 다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재판될 거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너덜너덜해질 거야. 수도권 지지율이 내려갈 거야. 근데 국민의힘 상태는 어떠냐 이거죠. 국민의힘 상태는 지금 대통령도 지지율 반전에 모멘텀이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항상 시나리오 같이 될 것 같았지만 시나리오 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번 총선도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거든요. 아, 민주당 어렵겠구나. 더불어민주당 졌다. 그렇게 예상하는 경우들이 2월 말까지 많았어요. 근데 3월 달 되면서 3월 중순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재명 기억에 그때 총선에 1월 달만 해도 2020년 1월 달만 해도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분위기 너무 그러니까요. 좋다고 막 황교안 대표가 자신감이 뿜뿜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걸 그냥 시나리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개혁을 계속할 때 국민들은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게 제가 했던 얘기인데 공감을 못 하신다고. 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거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데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에 강연했을 때 네.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라는 요 발언.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극우파를 천하통일을 했다면 모를까. 우파를 통일했겠습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에도 정광훈 목사 예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해서 광주 5.18. 5.18 헌법전문에 넣는 거 반대한다라고 이제 합세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객관적으로 과연 정광훈 목사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까요? 예, 이게 굉장히 의문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빠르게 진화해야 됩니다. 예, 필요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경고라든지 나아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면 징계 때릴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징계해놓고 최고위원 징계 못하라는 법은 없죠. 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국 보수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유럽의 보수 같은 경우는 극우파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다당제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프랑스 르펜하고 그렇죠. 지금 마크롱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우파 표준적인 보수우파하고 극우파 분리가 돼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걸 같이 껴안고 있는 건데 유권자들의 중도 유권자들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저런 사람을 껴안고 있으면 내가 못 찍어주겠다라고 아하. 하는 게 아직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죠. 우리 배 소장 어떨까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17%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득표를 올려서 최고위원 중에서는 간판이 됐는데 좀 정광훈 목사하고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담스러워지고 당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멀어지기 힘들어요. 멀어지기 힘듭니다. 안철수 왜? 김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자. 김영철에 졌다. 민주당 얘기.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갤럽이 물론 이제 시점은 조금 지났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KBS 광주방송과 지난 이제 2일, 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에서 보면은 강주 전남 지역에서 지지하는 차기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응답이 34.4%.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를 하긴 했지만 24.2%거든요. 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호남임을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호남임을 감안. 그렇죠. 그래도 호남이면은 민주당의 텃밭이고 아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49%로 또 회복됐지만 그것도 뭐 일본 이슈나 또 69시간제 반사 이익도 있겠죠. 근데 그 직전에 실시됐던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38%였어요. 이건 상당히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전통적인 민주당의 핵 지지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흔들리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과제는 분명해 보이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든 아니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든 또는 팬덤의 개딸이 수박들을 색출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호남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을 호남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수도권도 호남 여론이 굉장히 강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갈 게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이익도 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또 보일 필요가 있고 당대표직을 계속 뭐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공천권을 유지한다면 그걸 왜 유지해야 되는지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 30초. 인물 캐릭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호남이 원래 선호하던 네, 지도자 상이랑은 캐릭터하고 캐릭터가. 다르고 그래서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 문명정당, 문재인 이재명 정당, 뭐 명문정당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무대를 회복해야 된다.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회복하고 그 이미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